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색채를 입히는 과정 속에서 4강이라는 결과는 꽤 좋은 출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좋았지만 아직 알론소 감독이 가야 할 길은 꽤 멀어 보였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보여준 과정들을 봤을 때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론소의 레알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 나오려고 했는지, 그리고 아직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볼 거고요. 레알이 수비 국면에서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4-3-3, 즉 4-1-4-1 형태를 만들어 중원이 역삼각형 베이스를 잡고 시작합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수비형 미드필더 1명과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1명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볼란치를 같이 이루는 형태를 만들었죠. 그럼 남은 미드필더는 2선에 올라가 두 미드필더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로 위치하고 2명의 포워드가 위치하는 이런 4-2-2-2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면 상대에 따라 앞쪽에 3명으로 위치하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1명 위치하는 이런 형태까지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상대 선수를 유도해서 공간을 만들거나 공간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레알 빌드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풀백들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서 사이드에서 앞을 바라보고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위치하는 포워드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횡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앞쪽에 위치한 선수가 횡으로 나오면서 상대 윙어와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한 간격을 통해 받고, 포워드로 인해 센터백이 못 나온다면 이 선수는 앞을 바라보고 프해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보다는 풀백이 앞으로 내주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횡으로 내려와 받으면서 밑에서 주고 올라오거나 미드필더가 접근해주면서 안쪽으로 주고 풀어 나오는 거죠. 이 원리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나오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겨 공간을 만들었으면 이 공간으로 다시 내주고 선수도 들어오면서 받고 앞으로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4명의 숫자로 역습을 할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1명이 받치는 역삼각형 형태로 공격 템포를 살려서 공격 전개했습니다. 아니면 횡으로 받고 반대로 전환한다면 상대가 한쪽으로 쏠을 상황에서 이른바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반대 풀백을 통해 만들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은 사이드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백이 볼을 잡고 사이드 쪽으로 나오면서 상대 선수 등 뒤로 빠져 이 2선 공간에서 받으려 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2선 쪽으로 풀어나오면 가깝게 위치한 포워드가 사이드까지 빠지면서 역삼각형 형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후 미들서드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진입했을 때 미들서드에서의 형태는 후방과 약간 다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로 수비라인까지 내려와 백스리를 만들고 미드필더 1명이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구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드는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 측면을 채우면 공격수 2명은 안으로 좁힌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옴으로써 이 두 센터백은 상황에 따라 더 넓은 쪽 혹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선에 위치하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볼을 몇 번 주고받으면 상대 선수들은 시야가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이럴 때 상대 미드필더가 동일선상 혹은 그 뒤쪽으로 더 이동해서 볼을 받아 간격을 좁힐 수 있었죠. 그럼 2선 안쪽에 공간에 있던 포워드가 내려오고 풀백이 더 올라간다든지 밑에 떨어져 내려왔던 미드필더가 다시 올라가서 상대 등 뒤가 보이는 타이밍을 통해 넓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앙을 활용해 사이드로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은 꽤 잘 만드는 편입니다. 사이드로 가면 안쪽에 위치한 선수 활용해주고 빠지면서 사이드로 진입할 수 있고, 안쪽에 위치한 선수가 먼저 볼을 받아 조금이라도 상대 선수를 끌어왔다면 주고 빠지면서 사이드에서 빠른 크로스도 가능한 편이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잘 풀렸을 때의 상황이지만 잘 안 풀렸을 땐 되게 밋밋하면서도 U자 빌드업 형태가 나옵니다. 가령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할 때 이 움직임을 못 살렸다면 두 선수만 사이드에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박스에 가담해 2선 공간을 더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땐 밑에서 올라와서 간격을 좁혀주거나 미드필더든 공격수든 접근해서 2선에서 볼을 잡고 전환을 해야 상대에게 수비하는 타이밍을 짧게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풀어나올 방법이 없으니 뒤로 주고 거치게 되면 상대는 대응하기가 쉬워지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드리블할 때 반대 풀백에게 크게 전환해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넓게 위치한 풀백으로 인해 상대 수비 라인도 넓어지면 간격으로 인해 활용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번 분석은 택틱캠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먼저 보시면 지금은 형태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4백이 유지되고
풀백은 낮게 위치하죠. 또 길러와 추아메니가 투볼란치처럼 위치하고 발베르데가 벨링엄과 같은 선상까지 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비니시우스와 곤잘로 가르시아의 투톱처럼 위치하는 형태죠. 풀백의 낮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상대 미들라인에 위치한 윙어를 끌어오고 이 공간을 더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횡으로 빠지면서 등 뒤를 노려야 하는데 지금은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윙백도 못 올라와도 이 두 선수 간의 간격은 또 벌어졌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때 앞쪽에서는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는 각도와 공간이 나와야 하고 안쪽도 추아메니가 이 공간에서 받고 전환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풀백의 위치가 낮고 이번엔 벨링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벨링엄이 횡으로 나오면서 윙백을 끌어오게 되죠. 만약 이 미드필더만 끌려오고 윙백에 가만히 있다면 안쪽 공간이 생길 테니 안쪽을 활용해서 나오고 지금처럼 윙백이 나오면 이 두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 더 앞선 라인을 보고 주는 선택을 능동적으로 후방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비니시우스가 횡으로 나오면 이 공간으로 조여올 테니 벨링엄은 등 뒤에서 볼을 받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레알 선수들이 중요한 점은 볼이 이동될 때마다 볼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볼이 도달할 때 나는 어디서 받을지를 계속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지금 벨링엄처럼 키핑을 해주거나 비니시우스 주고 빠지는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풀백의 높이가 낮게 위치되고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낮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발베르데가 나와서 받아주면서 아놀드한테 줄 때 이 미드필더의 시야가 볼한테만 집중되어 있으면 등 뒤로 침투해서 넓어진 이선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서 침투해서 간격 벌어지게 만들면 전진 패스 넣어도 되고 짧게 전환해도 되는 거죠. 이 상황도 풀백이 낮게 위치할 때 미드필더의 시선이 볼 쪽을 바라보면서 세바요스가 등 뒤에 위치한 상황이 되죠. 이건 도르트문트의 이 선수의 포지셔닝 미스이지만 이런 상황도 놓치지 않고 모드리치가 앞 한번 스캔해주면서 더 모드리치 쪽으로 끌려오게 만들어 이 공간을 더 넓게 만들면 세바요스가 더 프리하게 흘러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번엔 미들서드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을 보면 슈아메니가 센터백 사이에 내려오고 길러가 앞에 위치하고 발베르데가 내려와는 형태인데요. 가운데서 주고받는 게 템포를 조절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상대는 가운데로 시선이 쏠리고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아메니가 볼을 몰고 전진할 때 가운데로 좁히게 되면 하위선이 사이드로 나와 상대 미드라인과 거의 동일선상 지점에서 볼을 받고 공격진들과 간격을 좁히게 되는 거죠. 이후 좁혀 위치하는 비니시우스가 주고받으면서 센터백을 끌고 오면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니시우스가 대각선으로 줘도 되지만 횡으로 드리블할 때 벨링엄이 프론트라인까지 가담하면 반대의 아놀드는 프레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전환해서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도 보면 가운데서 주고받고 사이드로 전환하는데요. 여기서 볼 받고 하프 스페이스에 가깝게 위치하는 선수가 사이드 쪽으로 침투해주면서 이 수비 라인을 벌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크로스 타이밍을 놓치면 침투하는 선수한테 내줘도 되지만 이 선수는 궁극적인 목표로 수비 라인 간격을 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박스 안에 위치한 선수가 경합하기 좋은 간격들과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두 센터백과 두 미드필더가 후방 라인에 위치하는 상황입니다. 가운데로 드리블하면서 상대가 또 좁혀오면 사이드 공간이 넓어지고 사이드에 2대2 상황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풀백은 드리블 능력이 있다기보다 순간 상대와 떨어져서 크로스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차라리 비니시우스가 사이드로 들어와 다른 선수들과 스위칭이 되는 상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야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간을 또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세 선수가 최전방 라인과 가깝게 위치해 3대2 상황을 만들어 한 명은 순간 프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막상 레알은 좋은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에 들어가 연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사이드에서 센터백이 전진하니 하프 스페이스까지 쳐서 3명이 위치하죠. 이 상황에서 침투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내려가게 만들어 공간을 만들었지만 굳이 이 타이밍에 침투하면 패스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사이드에 갔을 때 침투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볼 소유했던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고 남은 두 선수와 같이 위치 로테이션 되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면 여기서 풀어나올 방법이 없죠. 이미 상대 수비 형태는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드리블해서 돌파하는 건 무리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가운데로 더 들어와 이런 간격 벌어진 쪽으로 위치한다든지 대각선으로 봐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벨링엄이 대각선으로 들어가기에 완전 고립이 될 테고 이 선수가 가운데로 왔다면 이 선수로 인해 이렇게 들어올 거 생각해서 미드필더가 내려온다면 벨링엄한테 공간이 더 열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듯 아직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서로에 대한 움직임의 합도 합이지만 상대를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방법이 제각각으로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국면에 대해서 짚어볼 겁니다. 수비 국면 외에도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레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점이 트랜지션입니다. 특히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굳이 포메이션을 따지자면 3-1-3-3 형태인데요. 앞쪽에 밸런스를 6명이나 두고 있기 때문에 뺏기면 4명, 많아야 5명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상대 역습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알이 공격하다가 뺏길 경우 빌러나 슈아메니가 중원의 위치에서 적어도 상대가 바로 역습하지 못하게 지원시키는 건 되게 좋은데요. 앞쪽의 밸런스가 쏠릴 만큼 허리에서 끊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뺏긴 지점에서 가까운 선수가 지원하되 멀리 있는 선수들도 쪼여와서 다른 쪽으로 더 못 나오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니시우스나 음바페가 만약 출전한다면 트랜지션에 대해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 전환은 제껴지지 않고 상대 역습을 지연시키면 되지만 레알은 압박과 수비 상황에서 간격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압박과 수비 상황에서 4-3-1-2 형태의 맨마킹 방식으로 수비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가 백스리면 역삼각형 형태를 갖추고 빌드업의 코어가 되는 선수와 센터백 3명 중 2명을 가운데로 몰아가면서 압박하는 거죠. 만약 파리처럼 백포 라인의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에 이동한다면 1대1로 압박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볼이 사이드로 간다면 이 프론트 라인은 센터백에게 압박하면 미들라인이 횡으로 이동해 풀백이 대각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알의 문제는 이 미들라인에 있습니다. 레알의 4-3-3 형태는 이 가운데 밀집된 공간이 서로의 간격이 좁게 형성되는데요. 맨마킹 방식이라도 처음부터 한 명씩 붙는 게 아니라 볼이 이동되는 공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볼이 사이드로 갔을 때 이 3명의 미드필더는 횡으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만약 미들라인에 4명이 위치했다면 사이드에 위치한 선수가 나갈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3명이 횡으로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선 거리와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횡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풀백이 상황에 따라 점프해서 도달할 수 있지만 이 움직임도 거리가 꽤 있고 만약 상대 윙포워드가 사이드에 같이 위치한다면 점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간다면 수비 라인이 다 땡겨올 텐데 서로의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에게 오히려 직선적인 침투 경로를 내주면 이 또한 레알에게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리전 때 이 미들라인이 횡으로 땡기는 상황 중에 벨링엄이 게으르거나 느려서 압박에 실패했다기보다 구조 자체가 사이드를 빈틈없이 압박하기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수비 상황에서 4-3-3 형태로 위치하면 대형은 계속 횡으로 이동하면서 맨마킹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 위치에 따라 간격과 위치가 유지됩니다. 즉 가운데 선수가 가운데 픽스되어 있으면 레알의 미들라인 간격은 이렇게 멀어진 상태라는 거죠.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면 포워드가 내려와서 앞으로 돌려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비하다 보니 파리전에서는 크게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풀백을 윙어가 견제하지만 서로의 간격도 벌어지고 이 사이에 미드필더가 받으면 미들라인에서 나오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럴 때 파리의 다른 미드필더가 내려오면 센터백이 나와서 강하게 수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곳에서 2대1을 내주면서 쉽게 풀린 거죠. 이후 파리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프론트 라인은 끝까지 밀고 가서 압박할 생각을 하지만 미들라인과 수비라인은 뒤에서 못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프론트 라인이 부담하는 수비 범위보다 미들라인이 부담하는 수비 범위가 더 넓고 횡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 뒤에서 받쳐줄 체력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레알은 몇 차례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려와서 수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레알의 압박과 수비에는 4-3-3 형태의 맨마킹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압박 또는 수비할지에 대한 게 불명확해 보입니다. 또한 위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압박 및 수비 방법도 결론적으로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경기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볼을 뺏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슈아메니가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상대가 볼을 잡을 때 만약 상대가 아직 등지고 있다면 슈아메니가 압박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앞을 보고 돌았다면 앞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상대가 생각 많아지게 지연시켜야 하는 거죠. 이후 절대 섣불리 먼저 발 뻗지 말고 상대가
앞으로도 전개 못하게끔 시야를 차단해주고 우리 팀 선수들이 백업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는 거죠. 이 상황도 아놀드가 볼터치 하려 할 때 미스 나오면 아놀드가 붙어주고 발베르데는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횡패스 루트를 볼 때 이 선수가 프리가 됐죠. 이 선수한테 최대한 강하게 붙어서 압박할 수 없어도 빠르게 붙어서 못 나오게끔 공간을 좁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도르트문트의 백스리가 후방에 위치하고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2 윙백이 사이드에 위치하고 투톱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볼이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압박하고 2 미드필더를 1대1로 수비하고 발베르데가 위치한 사이드를 커버하는 비대칭 형태죠. 그런 볼을 사이드로 돌려놨을 때 비니시우스가 다시 사이드로 와주지만 귓러는 자기가 나갈지 아니면 지켜야 할지를 망설이다가 결국 등을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귓러가 뒤에 있던 선수 따라가는 상황 보면 미드필더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니 기라시가 내려와서 돌려놓을 수 있으면 간격도 벌어진 쪽으로 전진 패스도 가능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센터백들이 이런 사이 간격 벌어지면 강하게 묻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8회 전거 보면 스로인 하는 상황에서 볼이 뒤로 가는데요. 그럼 3톱과 이 3명의 선수는 1대1로 매치가 되고 이 미들라인은 방금 좁기 위치했다가 횡으로 나갈 때 이 거리를 커버해야 하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볼을 잡을 때 이미 앞을 바라보고 충분한 여유를 하키미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경합도 경합대로 졌지만 안쪽 공간도 크게 열렸죠. 오프사이드 상황이지만 간격이 벌어진 틈을 통해 직선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중원에서 두 팀이 계속 경합하는 상황인데요. 볼이 뒤로 가게 되면 앞쪽에 위치하는 은바페, 가르시아, 비니시우스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종종 딜러가 앞쪽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내긴 했지만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후 귓러가 다시 미들라인으로 돌아왔지만 위치를 애매하게 잡을 수밖에 없으니 아센시오도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게 위치하는 거죠. 앞쪽에 있는 이 두 선수도 이 두 명만 생각하고 움직이니 2대1 상황이 생기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내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나가면서 압박할 때 상황이 안 된다면 내려와서 지역을 정비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지만 미드라인과 프론트 라인이 벌어지고 네베스를 전혀 못 쫓아간 상황인 거죠. 결국 간격 벌어진 쪽에서 큰 공간이 생기고 레알은 또 수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드라인에서 올라갈 수 없다면 내려와서 지역 수비 형태를 갖추자고 할 필요가 있는데 라인끼리의 소통은 둘째치고 하려는 수비가 다 다른 느낌입니다. 아직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수비에 대한 체질 개선은 꼭 필요해 보이고 수비 상황의 여러 국면에서 디테일한 방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더 명확하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